임시 공동연락사무소를 공사를 시작하면서 설치 운영하자. 남북 간 소통 창구의 제도와 상설화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점은 비핵화에 따른 제재 완화 이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10년 반 만에 열기로 한 장성급 회담을 비롯해 체육과 문화교류,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에도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은 이산 상봉이 주로 이루어져 왔던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확인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또 비핵화 진전 시 금강산 상설 면회소 재가동과 북측이 원하는 관광재개 논의의 발판도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담은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북측은 보름 전 고위급 회담 취소 이유로 들었던 엄중한 사안이 해결됐냐는 질문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집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정작 회담에선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전혀 제기하지 않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을 흔들지는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재판을 가지고 거래하지 않았다.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두문불출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일주일 만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에 개입하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KTX 승무원 관련 문건은 판결이 나고 작성된 것인데도 재판 잘못으로 왜곡됐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 관역 법관들은 정말 참 기가 찰 일일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대법원장이 왜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가 하고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있을 지문을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 가서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보셨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성된 문건이나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부인의 근거가 의문스럽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결단코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전화해 재판 내용을 캐물었다는 겁니다. 특조단이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 개입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청와대와의 이른바 재판 거래를 부인했지만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전교조 재판 관련 대외비 보고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익을 검토하고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양측이 위민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KTX 승무원 재판 문건 등은 재판 뒤에 작성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상대로 거짓 문건을 만들어 협상하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판결이 나고 난 뒤에는 그런 해석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이? 판사 뒷조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당사자들은 반발합니다.
편의자급을 억압하고 그다음에 그런 단체들을 축소 해체하려고 했던 것 그거 자체가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같은 석연치 않은 재판 지연 등 오늘 의견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대목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데요. 판사들의 여론이 어떻게 모아질지 주목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춘천지방법원과 관할 지역의 판사 약 60명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섣불리 내용을 예단하거나 판단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 저희가 오늘 논의를 해봐야 특조단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자 고발 등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판사들도 긴급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찰 피해 판사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넨다고 밝히는 한편 과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일선 법관들을 다독였습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사태를 수습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형사 조치를 통해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당장 4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단독, 배석, 부장판사회의가 모두 열립니다. 또 11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등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돼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투표를 통해 이번에 발견된 문건 410개를 모두 공개할 것을 법원 행정처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 당사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늘 철도공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기존 판결을 신뢰할 수 없게 된 만큼 철도공사에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고 즉시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KTX 해고 승무원들과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지난 2월 오 사장 취임 때 비공개로 한 차례 만난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수많은 저희 승무원들에게 가했던 그 탄압들 그리고 그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들 분명한 사과와 원상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흠집이 난 만큼 철도공사가 즉시 복직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 사장은 그러나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해직 승무원들의 복직은 철도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공개된 자리에선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원 사태 이후에 본인들의 입장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만한 입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만나볼 사람이 굉장히 많다. 약속을 잡고 있다.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재판 거래 의혹의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법률단을 만들어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은행권 채용 비리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K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은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KB금융은 채용 비리로 구속된 간부를 위해 내부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객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최근 KB금융 윤종규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 때문입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건 2015년과 2016년 상하반기 4차례 신입사원 채용. 앞서 금감원은 20여 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윤 회장 누나의 손녀, KB금융 전 사회이사 2명의 자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윤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회장님 계신가요? 언제쯤 들어오신지 혹시 아세요? 또 이모 부행장과 인사 담당 상무, 팀장 등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KB 임원과 간부들이 최근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객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원급은 100만 원, 부서장은 30만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 중인 간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 이 간부는 채용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KB금융 내부에선 회사 측이 입마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급여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고 금감원 역시 돈 객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종규 회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하명주 행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닫으면서도 윗선 지시는 콕 집어 부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없습니다. 법원은 밤늦게 함행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교섭단체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야권 3당은 앞으로 닷새 안에 대한변협이 제시한 후보자 4명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이 추천자 가운데 1명을 오는 10일까지 특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한보다 빨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현 정부 첫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유명 양주 회사 임원의 갑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폭언과 성희롱 발언은 다반사고 직원에게 자신이 씹던 껌을 씹으라고 하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오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김모 씨는 넉 달 전에 일했던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짜고짜 김 씨와 함께 일했던 회사 모 팀장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반품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교환은 해줘야 되거든. 그게 키포인트예요. 자신의 얘기에 김 씨가 호응하지 않자 갑자기 욕설을 퍼붓습니다. 왜 자꾸 딴소리해 김 씨가 퇴사한 이유는 회사 임원의 이런 폭언을 견디기 힘들어서였습니다. 발렌타인 등의 양주를 유통하는 주류 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직원들은 해당 임원의 폭언에 시달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털어놨습니다. 판매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길에서 머리를 박으라고 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며 자신이 씹던 껌을 씹으라고 강요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한 여직원은 부부관계와 관련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성희롱 발언에 충격을 받고 퇴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조사를 하려 했지만 직원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성희롱 발언과 폭언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제기된 모든 이슈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조는 피해를 본 직원 10여 명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해당 임원과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6.13 지방선거 주요 관심지역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순서. 오늘은 경남도지사입니다. 여야 모두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경남도지사 선거는 경제 살리기 공약을 놓고서 후보들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경제 성장률은 2015년부터 2년 연속 0%대입니다.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침체된 경남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새로운 활로를 어떻게 개척할지 도지사 후보들의 고민은 깊습니다. 공약의 차별성보다는 저마다 추진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경남의 신경제 지도를 만들겠다며 제조업 부활, R&D 특구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같은 원래 가장 강했던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도지사 시절 주력했던 남해안 관광개발을 활성화해 남해안 2.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도지사 때 추진했고 우리 남해안이 새로운 4만 불, 5만 불의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에 또 하나의 축이 될.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경남도청 이전과 디즈니랜드 유치를 내걸었습니다. 핵심 공약에선 후보 간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 결국 드루킹 사건 논란과 전임도지사 심판론이 다른 이슈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심려를 끼쳤으면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게 A고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준표 지사의 저는 경제 위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부채 제로에만 신경을 쓰고 두 후보는 전임 홍준표 지사 시절 전면 중단했던 무상급식을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단독 출마자가 87명이나 됩니다. 이들 가운데서 27명은 전과 기록이 있었고 11명은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이런 후보들을 공천한 정당들은 도대체 유권자를 뭘로 보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청장 후보 비전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후보를 소개하는 사람, 단순 사회자가 아닙니다. 자신도 구의원 후보입니다. 2명을 뽑는데 2명만 등록해 사실상 당선 확정. 이젠 마음 놓고 다른 사람 선거를 도우러 다닙니다. 이런 무투표 선거구 후보는 전국에 87명이나 됩니다. 확인 결과 이 중 31%가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인구 대비 전과자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상습 도박, 모욕, 병역법 위반 등 죄목도 다양합니다. 좌남수 제주도의원 후보는 2011년 제주시 보조금을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장 재직 시절 근로자 복지센터 수리 보조금 중 일부를 착복한 혐의입니다. 판결문에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건 없지만 돈을 꺼내서 그대로 쓰지 않고 다시 담아도 그 횡령이라는 거예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무투표 당선 후보도 10명에 달합니다. 경북도 의원 윤창욱 후보는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술 먹고 운전을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후보도 11명이나 됩니다. 송지용 전북도의원 후보는 부친이 소득세 1억 9천여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허홍성 영등포 구의원 후보는 최근 5년 동안 940여만 원을 체납했고 현재도 190여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완납 증명서를 새롭게 발급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선반에서 서류 접수가 안 됐습니다. 사실상 현재 체납이 없는데 87명의 무투표 당선자, 모두 유권자들의 검증과 판단을 받지 않은 채 당선이 자동 확정됐습니다. 이제 책임은 이들을 추천한 정당의 몫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를 방불케 했는데요. 네, 부산 지역 해수욕장 3곳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푸른 바다를 질주하는 제트보트와 백사장을 파랗게 물들인 파라솔. 6월의 첫날 부산 해운대와 송정, 송도 해수욕장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피서객들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초여름 더위를 식힙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휴가차 부산 들렀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백사장에는 피서객들을 위한 여유 공간이 늘었고 하늘에서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열기구도 띄우기로 했습니다. 백사장에 빽빽했던 파라솔을 올해는 몇 개구가 철거를 해서 그 비움을 통한 여유로움을 통해서 피서객들에게 바다의 조망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119 수상구조대 70명과 민간 수상구조대 40명이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부산시는 이안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저 굴곡지를 조사하고 모래를 투입하는 등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리나라 1호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에는 자동차 야영장도 들어섰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충남 대천 해수욕장, 23일 제주 협재 해수욕장이 문을 여는 등 전국 260개 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부산 교육감 후보 공약을 비교하는 마지막 순서, 오늘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도 거주지와 가구 소득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처음으로 중장기 연구 과제로 부산의 교육격차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교육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경제 수준. 이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교육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신도시와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의 학업 성취도는 대부분 과목에서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 지역의 인근, 마을과 또는 지역의 모든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는 지역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모두 다 함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의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김석준 교육감은 맞춤형 진학 지도와 서부상권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리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더 우수한 교사들을 배치하고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김성진 후보는 서부상권에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좀 발생하다 보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어학 실습 센터로 만든다든지 숙고자를 위한 이런 센터를 만든다든지. 박효석 후보는 줄 세우기식 현행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융합되고 만나서 다른 어떤 문화나 산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학교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변혁이. 함진홍 후보는 교사들의 연구 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재 연구를 해서 수업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교사가. 그래서 잡무에서 조금 벗어나서 제대로 교재 연구를 해서 수업에 임할 수 있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에서는 10명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무투표 당선자는 수영구 다선거구와 남구 다선거구, 남구 바선거구 등 구의원 선거 3곳 각 2명씩 6명과 구의원 비례 2곳 각 2명씩 4명 등 모두 10명입니다. 무투표 지역은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수가 같아 1대1 경쟁률을 보인 선거구입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무투표 당선 지역에서는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가 없다며 혼동하지 말 것을 유권자에게 당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와 주요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수영구와 연제구에 출마한 후보들과 그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원 기자입니다. 시청과 주요 관공서가 밀집한 부산의 행정 1번지 연제구에는 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변호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성문 후보는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구의회와 협의를 통해 전액 구비로 관내 중고등학생 2,2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29만 6천 원씩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전 부산시의회 의장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해동 후보는 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 학교마다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고 야간에는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차난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연제구 의회 의장인 무소속 주석수 후보는 연제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 12 등 300억 원 정도를 들여 현재 연제구청 주차장터에 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짓겠다는 겁니다. 광안리를 품은 수영구에는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 부산 YWCA 사무총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혜경 후보는 수영 문화회관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까지 다양한 문화시설과 지하 수영장을 갖춘 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강성태 후보는 중고생 무상 교복 지원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교복 지원 조례로 구비를 확보해 관내 중고생 1,000명에게 29만 6천 원씩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전
수영구의회 의원 출신 바른미래당 김종문 후보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지하 저수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50억 원을 들여 광안리 백사장 지하에 대형 저수조를 만들어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사단법인 수영발전협의회 회장인 무소속 황진수 후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금년산 전방타워 수익금 등을 활용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 1000명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한 후보가 있습니다. 박문자 자유한국당 시의원 후보인데요. 부산일보 사장의 배우자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계 기자입니다. 사퇴하라! 부산일보 기자들이 전국 언론 노조와 함께 부산일보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앞에서 사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장 배우자가 자유한국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심판하고 자본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심판의 배우자가 자기가 직접 그 가운데 뛴다라고 지금 나섰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산일보 안명길 사장의 배우자 박문자 후보는 해운대 제1선거구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현행법상 언론사 대표 배우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후보 본인이 현직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아니란 문제가 없습니다. 노조의 우려에 대해 안 사장은 공정보도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 본인도 피선거권의 자유를 존중해달라는 뜻을 KBS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일보 노조는 과거 사례를 들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가 부산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시절 담당 기자에게 압력성 전화를 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고 선거 과정에서 혹은 앞으로 시의원에 당선될 경우 이런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언론학계에서도 편집과 인사 등 핵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 사장의 배우자 출마와 시의회 활동은 보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검열이 이루어져서 공정하지 못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테고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이 공정한 보도를 한다손 치더라도 저 언론사가 특정 정당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걸 언론 수용자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안 사장의 남은 임기는 2년 반입니다. 부산일보 노조는 안병길 사장과 박문자 후보의 과거 취재 압력 사례 등을 모아 다음 주 폭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의 법정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KBS 부산총국은 오늘 오전 10시 금정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방송을 시작으로 오늘 밤 11시 40분에는 동구청장 후보 토론회를 방송합니다. 이후는 6일까지 서구, 남구, 연제구, 사구, 강서구, 기장군 등의 기초단체장 후보 토론회와 연설회가 계속 마련됩니다.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는 오는 5일 밤 11시 15분부터 90분간 방송되며 부산교육감 후보 토론회는 오는 4일 밤 11시 15분부터 90분간 방송됩니다. 비례대표 시의원 초청 토론회는 7일에, 비초청 토론회는 5일에 각각 방송됩니다. 작은 소 참 진드기에 물리면 나타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가 올해 부산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금정구에 사는 여성 23살 A씨는 지난달 중순쯤 목욕 중 오른팔에 진드기를 발견했고 수일 뒤부터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판정됐습니다. 부산시는 A씨는 당시 특별한 야외 활동을 하지 않았던 만큼 가족이 제주도로 산악활동을 다녀온 뒤 옷가지 등에 붙어있던 진드기에 물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생 진드기에 물려 전국에서 27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제14회 부산국제무용제가 오늘 해운대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하고 오는 9일까지 춤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춤으로 여는 부산, 세계를 잇는 감동이란 주제로 해운대 무대와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무용제에는 15개국 45개 단체가 참가해 현대무용과 발레, 전통춤 등 모두 58개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국제무용 콩쿠르가 열려
5개국 174개 팀이 기량을 펼칩니다. 해운대 특설 무대에서는 매일 9개 팀이 공연을 펼치고 시민과 함께하는 즉흥 댄스 코너와 경품 추첨도 매일 진행됩니다. 사드 배치 영향으로 급감했던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 동향을 보면 지난달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만 7,0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5%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입니다. 특히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크게 줄었던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정상화 조짐으로 지난해 비해 16.3%가 증가했습니다. 또 타이완 관광객은 42.4%, 일본 관광객은 24.3%, 베트남은 27.9%가 늘어나는 등 지난달부터 외국인 관광객 회복 추세가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마린시티 인근의 우동 2구역과 3구역 재개발 사업이 부산시 도시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구역에 대한 재심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난 해소와 녹지 확보 방안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도시철도 백스코역 앞에 있는 우동 2구역은 3동의 건물 높이를 47층으로 일원하고 예 스펀지 건너편의 우동 3구역은 용적률을 줄이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개발 방향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9시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출정식을 겸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국내 마지막 평가전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기성용을 최후방 수비수로 기용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는데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손기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신태용 감독은 주로 미드필더로 뛰던 기성용 선수를 최후방 수비수로 투입해 수비라인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수비 중심을 잡은 기성용은 빠르고 낮은 롱패스를 찔러주며 공격에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반 28분 상대 크로스의 왼쪽 측면이 허물어지며 비슈차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김민우 선수의 집중력이 아쉬웠는데요. 전열을 재정비한 우리는 환상적인 패스 플레이로 2분 만에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정우영이 상대 공격을 차단해 황희찬에게 찔러줬고 공을 연결받은 이재성이 왼발 칩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성은 안방인 전주에서 왼발의 마법을 선보이며 홈팬들을 열광에 빠뜨렸는데요. 동점골로 분위기를 타던 우리나라는 전반 종료 직전 또 한 번 수비가 허물어지며 두 번째 골을 내줬습니다. 보스니아의 빠르고 간결한 크로스에 수비가 너무 쉽게 뚫렸습니다. 후반전에도 수비의 불안함은 계속됐고 비슈차 선수에게 끝내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현재 3대1로 끌려가고 있습니다.